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위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필승 목사님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그 설교 겸 세미나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잠깐 소개를 올려드리면 우리 강사님은 그 이쪽 그죠 예배 순서지 이쪽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의 신동리 교회라고 조금 전에 그 사진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오필승 코리아 목사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안개가 요즘 많이 새벽에 끼고 해서 안개가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모텔에서 하루 자고 일찌감치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동하면 선비가 생각납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비란 말을 우리 말로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학식이 때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든지 학문을 닦은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비란 한자로 잘 아시듯이 선비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유교적인 이념으로 인격체라는 뜻에서 선비유를 쓴다고 합니다. 선비정신, 선비는 선비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보니까 의의를 생활에서 몸소 실천하는 정신으로 정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유학자로서 학문과 예술을 기본 소양으로 삼아 수양을 생활화하여 도덕적 실천 능력을 갖추고 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여기는 정신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비에게는 선비정신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정신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정신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강도가 재난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재난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재난을 당한 그런 목회자들이 또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재난을 당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또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비의 정신, 선비는 선비의 정신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의 정신은 무엇으로 또 이웃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그 사랑하는 그 정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이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인,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이웃들을 무심코 그냥 지나치고 있는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을 또한 이웃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이 경안노예 지역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전국의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심각한 그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또 소멸 주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경안노예 지역이 지금 의성, 청성, 영양, 안동인데 이 안동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단계고요. 소멸 주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의성, 청성, 영양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행안부의 자료에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멸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여기 의성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여기 6%가 그리고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여기 50% 줄인데 이 50% 줄에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수도권은 지금 7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 되면 뭐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우리 목회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 환경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과소화가 바로 이 소멸 위험의 큰 요인이 된다. 근데 그나마 이 소멸을 갖다가 조금 늦추고 있는 요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이 소멸 위험을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빠르게 이제 추락할 수 있는데 그걸 그나마 늦추는 요인이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과소화로 소멸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 더 위험하게 빨리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농, 귀촌, 귀향하는 이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11년에 2010년도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제가 농촌 목회를 한 7년 차 그때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농촌이 앞으로 점점 과소화, 소멸 위기로 갈 텐데 점점 고령화돼 있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제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농촌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농촌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만 농촌 교회도 지속 가능하지. 농촌 마을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교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이 위험한 그런 위기를 느끼고 이 농촌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2010년도에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2006년부터 조그만 농사를 이렇게 지어봤죠. 지역에 내려가서 몇 년 후부터 농사를 조그맣게 짓다 보니까 2010년도가 됐는데 농사를 조금 그래도 알고 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 농사를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또 홍성군에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마침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대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해가지고 거기 이제 입소를 하게 됐고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귀농대학을 제가 일기로 충청남도에서 일기로 귀농대학을 10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귀농 교육을 그렇게 하면서 전북 진안을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전북 진안을 이제 교육생들이 한 30명 정도가 이제 진안을 견학을 왔는데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뿌리협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혹시 뿌리협회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진안군에 귀농 귀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룬 곳인데 뿌리협회라는 곳이. 근데 거길 갔더니 이렇게 PPT자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앞으로 농촌을 살리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말하자면 소액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소액을 지원해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를 갖다가 공모 사업을 진안군에서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걸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공모에 제출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하는데
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뭐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마을 만들기 하는 것을 이제 지난분이 일찍이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에도 이 뿌리협회의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그 마을 만들기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촌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농촌에 지금 그동안 농촌을 지켜온 사람도 해당되지만은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귀향한 사람들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뿌리협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박을 거기서 이제 하는데 용담면 와룡마을이라는 곳에서 1박을 했어요. 근데 그 와룡마을은 용담댐이 옛날에 생기면서 거기에 수몰지구가 되니까 사람들이 살던 곳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다 이주를 해서 이주민 단지를 만든 것이 바로 그 와룡마을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때 2010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가구 수가 22가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저녁에 이제 거기서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을에서 계신 분이 한 분이 특강을 하신다고 해서 나오셔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은 분이에요. 이장님이 계시고 따로 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토백인데 그때 당시에 60한 초반 된 그런 정도 나이를 보였어요. 나이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는 이제 그 천문대도 운영을 해요. 마을 천문대. 그 마을 회관 그 옥상에다가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도 마을에 또 이렇게 짓고 마을 식당도 또 잘 짓고 해가지고 거기는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늘 끊이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은 그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라는 영농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그 가공 공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인삼을 재배해 왔는데 그 인삼을 재배하고 또 산을 많이 임대해 가지고 뭐 근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그 산림을 갖다가 임대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거기다가 삼을 심었어요. 많이 심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된 거를 가지고 가공 공장 마을에 이제 가공 공장 만든 그것을 가지고서 인삼을 홍삼을 가공해가지고 그거를 직거래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6차 산업화가 말하자면 이루어진 마을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 근데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6차 산업화 얘기를 언제 많이 하기 시작했냐면 2012, 3년도 이때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충청남도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6월인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생각이 야 농촌이 사는 길이 바로 이거겠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살려가지고 농촌에 소득이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귀농대학을 다니다가 진학을 갔다가 거기서 제가 이 농촌 살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는 답이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농촌을 살리려면 결국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서 그냥 팔으면 여태까지 가격이 얼마 안 나가니까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하니까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체 거기 마을 주민들이 22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을은 전체가 농가소득이 다 높은 그런 마을이 된 거죠. 같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해서 그 가공 공장도 만들고 또 삼도 산에다가 많이 심고 지역이 들에 피는 꽃들도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또 100년
감가 가지고서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직거래로 판매해요. 그리고 깨 같은 것도 이제 말하자면 해서 그 마을에 방앗간 말하자면 기름 짜는 기름을 거기서 짜가지고 직거래로 그것도 판매하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6차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직거래로 이렇게 하는 게 틀이 잡혀가지고 된 마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거기를 말하자면 견학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그 몇십 명 되는 그런 인원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그 풍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또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또 연수도 거기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농촌 마을이지만은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마을로 한국에서도 한국 농촌 중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농촌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농촌을 살려면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되려면 결국은 도시민을 유치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귀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또 그렇게 되려면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마을 만들기 하는 그 진안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용담면 와룡마을이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단지 같이 예쁘장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를 도시에서 또 이렇게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 전국에서 많이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장님이나 그 마을 만들기 위원장님한테 여기 어디 집 하나 짓고 살 수 있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수첩에다가 몇십 명 이렇게 명단을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를 그때 2010년도에 갔을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A4 용지 한 장씩을 주면서 여러분 이제 귀농대학을 마치는데 자기 계획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에다가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농촌교회의 목사로서 이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되기 위해서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주는 귀농인 단체를 홍성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진안군의 뿌리협회와 같은 것을 홍성군에도 만들어서 그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홍성의 귀농인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체험 농장, 체험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네 번째는 우리 마을만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는 작지만 소박한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그 4가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2011년, 10년 8월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끊임없이 그 4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던 끝에 이제 그 제가 그 귀농대학을 다닐 때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농대학은 16개 시군에서 모였어요. 근데 홍성군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참석을 거기서 이제 귀농대학을 했었는데 홍성군에서 참석한 그 2분에게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안군을 다녀왔는데 거기 뿌리협회와 같은 그 귀농인 단체를 우리 홍성군에도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든다 했더니 이분들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분하고 또 지역에 귀농 또 귀촌 하신 분들 몇 분 또 이렇게 아는 몇 분들하고 홍성군에서 얘기를 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관에서 공무원이 귀농 귀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막 생겼어요.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가 계장이랑 또 그 한 분이 이제 담당자가 생겼는데 이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러냐고
같이 한번 좀 해보자고. 이 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지역의 토착 농업인보다는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확률이 한 80%는 이상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에요. 8, 90%는 다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농어촌 목회자들이 이 농업기술센터를 좀 가서 이 귀농대학 같은 게 있으면 귀농대학에 한번 일부러 내가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서 그 새로 유입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살면서 귀농대학에 또는 농업인대학에 또는 아니면 다른 농업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15년 후 내가 이제 은퇴한다. 그러면 은퇴 후에 이 농업을 잘 모르고 있던 분이 만약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작물을 갖다가 한두 가지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서 그 작목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요즘은 자비량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이제 지원하는 거는 도시교회도 어려워지고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이 되죠. 그러면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이 농업 부분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농업 부분에서 내가 어떤 작목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보다가 그것이 이제 잘 내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그걸 확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면 큰 말하자면 실망감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이건 안 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작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0평, 100평 이렇게 하다가 2년 차에는 그걸 조금 더 늘려서 뭐 한 300평 해가지고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저는 권해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농촌에 계시면 농업인 자격이 취득이 안 된 분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농업인한테 1년에 120만 원의 그 지원금이잖아요. 농민에게 주는 그걸 받을 수가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좀 많이 좀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목회 환경이 이렇게 돼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귀농 귀촌 상담소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얼마 전 이제 안동교회에서 교육을 했었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충남 지역에서 지금 하려고 교육을 내년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교회가 패러다임 자체가 성장주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주의 목회를 다 꿈꾸고 신학생 때부터 나는 이런 교회를 할 거야. 그 말하자면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 내가 이제 말하자면 본을 따라서 그 목회자를 정해놓고 나도 그런 목회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장주의 목회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무한정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목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하철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뭐 고속도로에 가다가 이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거기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행복 지하철, 행복 택시 전부 다 지금은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의 패러다임도 성장 위주로 지금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 농정의 대전환 해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그 지역재단 이사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농정이 지금까지 성장 중이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그때에 뭐 옛날 그 통일교 그것도 말하자면 많은 양을 증산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주의로 이 농업도 해왔는데 경제가 지금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시대에 왔지만은 과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만큼 행복한가? 경제 성장은 많이 됐고 3만 불 이상 소득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우리 한국의 농정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성장이 아니라 농민이 행복한 농정을 펼쳐야 된다. 국민이 행복한 정부의 그 정책을 펼쳐야 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그거는 교회도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지금까지 성장주의 목표로 해왔는데 지금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고 마이너스 감소 시대에 있고 또 목회자들이 지금 자리가 없는 무임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살기는 더 얼마나 또 각박하고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 이 목회가 뭐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목회자도 좀 행복하고 또 교인들도 행복한 그러한 행복 주민이 행복한 교인이 행복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목회가 앞으로는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제 엔데믹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에서 돌봄의 목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더 지금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장봉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지금 2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고 또 농업경제분과의 위원이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도 이 돌봄 반장이라고 하는 119 돌봄 반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마을마다 한 명씩 둬가지고 마을에 어려운 그 1인 세대 또 건강이 좀 연약한 그런 노인분들 돕고 노인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농어촌은 뭐 특별히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대 다수로 많으니까 이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의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는 이제 노회 경안 노회 단위에서 개교회가 이것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경안 노회 단위에서 이 돌봄 위원회를 좀 조직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미래의 한국 사회의 중심 주제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농어촌의 중요한 과제도 그렇지만 또 농어촌 목회의 중요한 과제도 역시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10년에 이거는 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돌봄 마을을 말하자면 이 시스템을 잘 돌봄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거를 역할을 다른 누가 하기 전에 마을에서 없으면 목회자가 이걸 좀
중심을 잡고 마을 몇몇 분들과 또 교인들하고 몇몇 분들이 같이 이것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돌봄 마을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면 저는 목회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또 그것을 마을에 목회를 하는데도 중요한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제를 선점하는 교회, 노회가 되어서 앞서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경안노회 사회적 돌봄위원회 이런 거를 좀 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임원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지역의 뭐 복지 담당 돌봄 이런 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강사를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하면 목회에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뭐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구역장들을 말하자면 돌봄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노회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 돌봄 반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역장을 전체 경안노회 전체 말하자면 그런 인적인 자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작은 교회들을 좀 농어촌 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 도농교회가 아우리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과거에 뭐 이제 여름에 학위봉사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 성경교도 와서 큰 교회에서 와서 해주고 선생님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이제 같이 하고 뭐 했는데 1년 연례 행사로 한 번, 두 번 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이거를 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서 마을의 주민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을 봉사를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회 내의 교회가 자매 말하자면 이렇게 맺어가지고 노회 내의 교회가 두 번 정도 한다면 우리 노회 경안노회가 아닌 자매노회가 있잖아요. 자매노회 지역에서도 와서 이렇게 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두 번이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하여튼 연 두 번이라도 노회 내의 교회가 한 번, 또 자매노회에서 한 번 정도 이상 두 번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앞으로의 농어촌 교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 아우리치 봉사가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 지금 사진은 영락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그 충남도에는 영락교회하고 자매교회들이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노회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할 교회들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 필요한 게 뭐냐 다 이렇게 적게 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페이퍼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면 그걸 평가해가지고 보고서 또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해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몇 며칠간 8월 뭐 광복절에 뭐 며칠간 3박 4일로 3박 5일로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이제 진행을 한 거거든요. 한 번 와서 코로나19 전에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못했는데 이 거기서 영락교회는 다양한 말하자면 그 그룹들이 있어요. 이 봉사하는 말하자면 단체가.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적혀 있듯이 이 청년들이 이 청년회에서 온 거거든요. 청년회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온 거지만 그 이렇게 하모니카 부는 그 또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한 15개 정도 교회를 갖다가 말하자면 지역으로 충남 지역으로 와가지고 한 15개 교회를 갖다가 한 교회에 머물거나 아니면 각 교회에서 머물고 있지만 또 이렇게 본부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다양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모여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마다 시간 그걸 나눠 가지고서 이게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모니카 합주단 노인분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15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시간을 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고, 또 청년들이 이거는 이제 선곡을 이제 한 거고, 또 마을 잔치 하는 거는 이제 청년들하고 몇몇 분들 그 청년들 식사를 준비해주는 또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또 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마을 잔치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열고, 또 미용봉사, 또 칼을 갈아주는 또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 도농교회하고 이 아우리치를 통해 가지고 이 농촌교회를 활성화하는 거를 계속 계획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우선 노회 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교회는 섬김과 돌봄의 이 마을 목회를 잘 하는 것이 교회가 또한 바로 서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 이 노회의 작은 교회들을 위한 그 말하자면 그 일을 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노회마다 이런 단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건데, 노회 행복 지원센터라는 것을 저는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행복 지원센터는 NGO 단체로 저는 만들면 좋겠다. 우리 그 경안노회 행복 지원센터지만은 이 단체 자체를 말하자면 시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NGO 단체로. 그래서 그 경안노회 소속이 되어 있는 교인들 가운데, 지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강사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강사 자원을 말하자면 등록을 받는 거예요. 이 행복지원센터에 등록을 받으면 거기에는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그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강사로 또 등록할 수 있고, 또 장로님들이나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사 자원을 등록을 받으면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그 말하자면 강사 자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장님 교회다 그러면 회장님 교회에서 마을 분들을 위한 노인 대학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은데 강사 자원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강사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지는 않는 거예요. 노인 대학뿐만이 아니고 마을 주민을 위한 그런 특별한 그런 그 강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사들이 뭐 이렇게 많이 등록이 돼 있으면 이분을 갖다가 모셔서 우리 이런 걸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작은 교회들이 지역의 주민과 뭔가 접촉점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을 또 이렇게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또 신뢰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겠다. 전 노회적으로 저는 힘써야 될 일이 이제 이 교회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포함해서 쭉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마을 목회자 네트워크,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또 마을 목회 멘토단을 저는 구성을 좀 하면 좋겠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뭐 한 5명 내외로 해서 멘토단을 좀 구성하면 좋겠다. 또 행복지원센터 좀 전에 얘기 드린 NGO를 조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자원 등록하고 작은 교회가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게 하는 아우리치 일교 2천 맺기 또 마을로 아우리치를 화송하기 사회적 돌봄위원회 조직하고 지교회 생활 돌봄 반장을 같이 교육하는 것 또 총회 농산물 도우미 교육 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판매를 하기가 어렵고 이게 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총회적으로 이것을 농산물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당해가지고 판매해주는 도우미를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일을 좀 총회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이 뭐 총회만이 아니고 노회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또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작은 거지만 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좀 공모해서 하면은 뭔가 목회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노예 단위에서 1년에 뭐 5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공모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그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귀농귀촌 상담소를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좀 개설을 해서 이 4개 시군이니까요. 제가 볼 때 4개 시군에 뭐 한 10개 정도가 있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거리가 좀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의성이다 그러면 의성에 한 4개 정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떨어진 곳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담소를 많이 있어도 좀 괜찮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작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저는 앞으로 팀 목회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작은 교회가 말하자면 팀 목회로 전환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합병을 하면 여기에 한 교회가 있어서 합병을 이 교회로 했고 여기 이제 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주일이 되거나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거는 다 이쪽으로 가서 예배로 참여하는데 이쪽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목회자도 계시잖아요. 근데 한 교회 목회자가 목회의 임기를 잃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예배 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쪽은 사회 복지, 노인, 다문화, 여성 이쪽은 그 복지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로 합병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기 건물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복지 또 노인, 여성, 다문화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거를 담당하면서 관련되는 어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급여가 지급이 되는 그 복지 쪽에는 그 시군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의 교회도 두 교회가 합병이 돼가지고 모이니까 이 예배 부분에서 여기 전적으로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지만은 설교는 뭐 또 이렇게 이쪽이 중심이 더 돼서 하지만 이쪽에 있는 목사님도 뭐 번갈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역할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고 또 이쪽의 목사님은 교회 중심이지만 복지 중심의 그 센터는 무관심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그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자는 이쪽에 복지 센터 담당하는 쪽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농촌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혼자 할 때는 부부가 있을 경우 또 말하자면 가정이 같이 모여서 하면 뭐 3시 될 수도 있고 4시 될 수도 있고 그건 구성원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팀 목회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를 좀 연구하고 세미나를 하고 준비를 우리 노예 단위에서 좀 이렇게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농어촌 선교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좀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자비량 목회를 위한 그 총회 직업 훈련 학교 그런 부분을 이제 권역별로 좀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총회는 정책, 노회는 사업 노회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노회의 상임 총무가 대부분 없는 노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노회 상임 총무를 두게 되면 경안 노회는 지금 있나요? 혹시 없나요? 상임 총무를 두게 되면 이 마을 목회 센터장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아주 전문적으로 그 사역을 담당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회가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마을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귀농대학을 통해서 진안을 갔다가 제가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4가지 계획을 끊임없이 하여튼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8월에 제가 귀농대학을 수료했는데 2011년 3월 16일에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모여가지고 창립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회장을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하고 또 회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이 농업기술센터나 홍성군으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을 그 귀농 귀촌 하고자 하는 그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역을 안내해주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 집에도 이렇게 같이 가서 보여주면서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직원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또 이렇게 좀 지역을 돌아보는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회장을 할 때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걸 이제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2012년도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세워지게 됐고 그 예산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을 하나 담당하는 실무자를 하나 둘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2011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성군의 귀농 관련 예산이 총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홍성군 자체에 400만 원인데 이게 뭘로 잡혀 있었냐 하면 귀농인 집들이 지원비 그래서 20만 원씩 20가구 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귀농인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한 10개월 활동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냐 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어요. 이 예산이 그만큼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세워졌다고 하는 거는 홍성군에서 다 인정을 하고
정말 이거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성군에서 귀농인단체가 만들어서 활동함으로써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인정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 도시민 유치 사업이라고 이 귀농귀촌 그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시민 유치 사업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민 유치위원. 그것을 3년에 5억을 그 당시 지원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공모를 했더니 그것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잘 추진할 수 있었죠.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 한 5개 정도 되는 그 사업들을 다양한 것들을 했죠. 이렇게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우리 마을 만들기를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비롯해서 저희 그 교회 앞에는 홍동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4개 마을이 있어요. 이 4개 마을을 제가 처음에 살기 좋은 마을을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이런 제목을 정해가지고 강사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 여기에 임원들하고 같이 우리 마을에 가네 오세요. 이때 했더니 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마을에 그땐 제가 이장을 보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 마을 만들기 하는 걸 보고 우리 신동리 주민들이 목사님이 좀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 이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마을에 그 아주 그 유력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제가 무슨 이장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좀 이장을 하시면 좋겠다.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뭘 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마을 만들기를 하는 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장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일을 잘 못하니까 회의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그 마을은 손해거든요. 4개 마을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요청을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이장을 수락을 해서 하는데 2013년 1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제가 9년 동안 이장에 일했습니다. 이장이 한 번 되면 3년 하는데 2번까지 해야 되는데 3번째는 안 해야 되는데 총회를 했는데 아예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못 뽑았어 총회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했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목사님 이장을 좀 3년 더 받아달라고 한 번만 제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봐가지고 3년을 더 봐가지고 9년을 지금 제가 1월까지 보고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지금은 맡았어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 자리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게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또 아까 4가지 계획 중에 그 체험 농장 체험 마을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려고 애는 썼는데 잘 안 됐고요. 좀 안 된 부분이 많고 또 4번째는 이제 마을 박물관 그것도 제가 꾸준히 생각하다가 이 권역 사업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아까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면 주민 토론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장님들한테 제안해가지고 한 것이 이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하자. 그래야 이게 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이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했는데 목사님이 좀 사무장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게 4개 마을이 모였는데 4개 마을에 이장님 중에는 한 분이 그 장곡면 전체의 그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한 분 이장님이. 나머지 이장님들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 장곡면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전체 그 권역사업의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무국장을 좀 목사님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획해가지고 임원회에 내놓으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놓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여기 추진위원들한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회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장공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그 군에서 나와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좀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회 발표 주민 토론회 할 때 그 이웃에 있는 홍성군에 있는 2개 마을에 잘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잘 하고 있는 마을 중에 우리나라에서 오리농법을 처음 시작한 홍동면 문당리의 주형로 대표 마을 만들기 한 그 사례를 좀 와서 얘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홍성군 구항면 거북이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잘 나가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지랑의 대표를 초대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마을 만들기 한 거며 지랑을 운영하는 이야기며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저수지에 끼고 있는 4개 마을을 어떻게 하면 그 농촌 마을을 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발전시키는 계획이 될까 하는 걸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개 마을을 묶어서 장공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 단지 개발 계획안 이렇게 이제 계획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사례 발표할 때 2 마을하고 발표하고 제가 이제 발제를 한 15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수지에 둘레길을 좀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 중간에는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좁은 구간에 다리를 놓아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힐링 공간으로 만드는 거를 계획을 좀 넣고 뭐 체육공원이라든지 뭐 마트를 한 4개 정도 만드는 거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제가 했는데 그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서만 정리됐던 건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들지 몰랐어요.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근데 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걸 PPT 자료로 만드는 거를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30쪽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그래서 여기는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스스로 조직해가지고 돼 있지 또 사업계획까지도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농림부의 심사에 들어간 거예요. 컨설팅 회사 붙여줘가지고 컨설팅 회사하고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두껍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정이 됐다고 42억 8천만 원이 예산이 같이 이제 세워지면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2017년도에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고 또 마을 박물관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2015년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금까지 내가 이 마을 만들기 농촌 살리기 이 일을 해온 것들을 우리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또 나와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도 농어촌 지역에는 몇몇 분들이 지역마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거를 제안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그때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2015년 4월에 이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2016년에는 이거는 지금 이제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거기 농촌부 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성결교회 교단에서 농촌부에서 이 세미나를 하니까 와서 이 마을 목회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사례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던 내용이고요. 또 침례교회에서도 연락이 와서 2017년에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것도 교단에서 하는 거를 제가 가서 이제 마을 목회를 좀 소개를 했고요.
감리교에서도 2018년에 했고, 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컨퍼런스 그 협성대학교의 그 유성윤 목사님이 하는 건데, 여기 와서도 좀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좀 했고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제 영남신학대학에서 마을목회 세미나, 뭐 장신대, 서울장신대, 대전장신, 호신, 부산장신, 제가 이제 마을목회 관련해서 특강을 많이 했고, 또 부산장신에서는 이제 황홍열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학생들하고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제가 좀 강의도 하고 그랬죠. 영락교회에서 2016년에 그 선교 전략 세미나, 농어촌 선교 전략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강사로 참여해가지고 이 마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을 목회 관련된 그 세미나, 마을 목회 한마당 뭐 이런 것들을 쭉 했고, 대전신대에서는 농어촌 마을 목회자 과정을 2017년, 18년 이렇게 계속 그 할 때 제가 강의를 좀 부분적으로 특강을 좀 나갔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마을 목회 현장을 좀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규대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 남명현 선교사님이 저희 현장에 교회에 와서 또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했죠. 또 2016년부터 저는 그 이 마을 목회를 좀 확산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 목회 연구소를 제가 만들어서 마을 목회자 학교를 좀 열고 있어요. 과거에는 1박 2일로 했었는데 이거는 좀 하루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내년 2, 3월 정도에 마을 목회자 학교를 현장을 좀 보여주면서 또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말하자면 그 마을 박물관 만드는 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 거며 이런 걸 좀 세세하게 하고, 또 몇 분 같이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그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10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을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천신대 정재영 교수님이 21세기 교회 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목회 주변에 마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 중에 한 37.1%가 있다. 또 나머지는 없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62.9%는. 그 다음에 마을 목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응답자 중에 32.1%는 매우 필요로 느낀다. 또 약간 필요로 느낀다. 그렇게 두 가지 합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86.6%로 지금 마을 목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그런데 못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이제 조사했더니 인적인 자원이 없어서, 여건이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또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작은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노예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엄두가 나지 않고 방법을 모르고 여건이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로 제시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을 목회를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설문을 했는데 매우 있다 51.1%, 약간 있다가 44.3%가 지금 그렇게 대다수가 이 마을 목회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마을 목회를 할 의향이 있는데 그 의향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그 실천적으로 하는 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다수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목회에 관심에 대한 걸 또 물어봤는데 52.1%, 약간 관심, 매우 관심 39.7%, 한 40% 정도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고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52%가 되니까 합하면 뭐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91.8%가 된다는 건 굉장한 높은 수치죠. 모임의 필요성, 약간의 필요를 느낀다, 매우 필요를 느낀다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매우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목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마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이 뭔가 하는 걸 찾는 것이 첫 번째. 마을 목회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마을 목회 신학 포럼이라는 것을 국제 포럼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 우리 교단의 단체에. 그랬더니 이제 지금 몇 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최근에 CBS에서 그 저하고 이제 파워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CBS에서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그 욕구를 맞춰서 말하자면 일을 하는 것이 마을 목회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심으로만 하는 것은 교회 목회고 마을 중심,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좀 찾아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인데 그 사역이 뭔가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또 고민하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과 연대의식, 주민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 마을은 어떤 교회는 이 마을에서 회의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생각을 좀 바꿔서 마을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또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는 또 의견도 이야기해서 마을을 이제 좋은 관계를 이웃과도 마을 주민과도 가지면서 좋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앞으로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또 이제 마을 목회에서 중요한 거는 마을 주민들을 존중하고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서 늘 겸손한 내가 배워서 뭐 많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최고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배웠지만 마을 주민들을 늘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이 마을 목회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목회자들이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지금 그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목회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키우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마을 사업을 할 때 참여하게 되면 공정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내가 교인이라고 해야지 교인한테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기회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기준을 갖다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공정성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 장에 대해서 한 일만 그냥 쭉 한번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금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이 주민이 요청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장직 수행하기 전에는 개발위원을 한 2년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를 하라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했어요. 목사가.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뭐 하냐면 그 1년에 몇 차례 풀 깎는 일이 있어요. 다른 마을에 뭐 공동묘지도 가서 깎고 어디 뭐 두렁도 깎고 했는데 예총이 가져가서 참여하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권역 사업을 해가지고 그 한옥으로 지은 거 센터에 지은 거고요. 다목적 회관 이게 신동리 저희 마을에 지은 거예요. 이거 다목적 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마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마을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를 마련하려면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마을이 좀 이렇게 뭐 비료라든지 뭐가 이렇게 큰 차가 와가지고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한 200~300평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좀 회관도 건축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걸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마을 발전 분담금이라는 거를 가구당 한 30만 원씩만 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70여 가구가 됐는데 그때 그 어렵고 가난한 또 노인분들은 내기 어려우니까 한 60가구는 내가 볼 때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가지고 임원들한테 마을 임원들한테 제안했더니 임원들이 100%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임원들만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이거는 가구당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임시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설명하고 제안 설명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제안한 대로 마을 가구당 30만 원씩 내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전부 이제 동의가 찬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한 분 한 분 자기가 이거를 참여할 건지 아니 나는 어려워서 못하는지 그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얼마나 참여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못하는 데는 분 없이 100% 마을발전 분담금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100% 만장일치로 회의 모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에 또 못 온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었죠. 마을 임시총회에서 마을발전 분담금 30만 원씩 가구당 내기로 결의하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 마을의 통장 계좌번호 찍어가지고 그 새겨가지고 현수막에다가 걸었죠. 그래서 했는데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었고 냉이 장목관도 제가 이장이 돼서 만들고 세척기 이동식 하우스 만들어서 냉이 저희는 냉이 마을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냉이가 밭에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9월 초 8월 말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노지에서 냉이를 캐요. 하우스 냉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주민 정보화 교육도 4번 하고 한글학기 체조교실도 하고 고추시설하우스도 저거 하고 마을기업 교육 참가도 하고 선진마을 견학도 하고 마을박물관 이것도 공모사업에 제가 기획서를 내가지고 선정이 1등이 돼가지고 5천만 원 받아서 마을박물관도 구회관 2층에다 지어서 이렇게 개관식도 하고 마을 이장들 그동안 사진을 갖다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뭐 다 구해가지고 마을 떠난 사람들 그 집안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걸 회관 2층에다가 액자를 만들어 놨고 마을사도 박물관 만들면서 마을사도 만들고 또 고인돌도 이렇게 막 덮여 있었는데 이걸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고인돌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그동안 농촌에는 다 그 기름 보일러 썼는데 제가 이제 그 군에다가 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하면 가구당 한 50~60만 원 부담하면 이 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설치하니까 LPG 보일러 설치해 주니까 이걸 합시다 했더니 이걸 하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저희 동네만 이거를 단일로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 마을이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에 이것을 했죠.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회관을 지을 때 제가 이거를 아이디어로 넣었어요. 암벽 채용하는 거를 2층으로 건물이 올라가니까 한쪽 벽면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체험장 개장하고 그 이후에 장곡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아리가 생겼어요. 이 체험장이 생기니까 이 말하자면 생겨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와서 하고 있고요. 수업료를 받아요. 저 이용료를 받아요. 이거를
한 번 오면서 사용하는데 25,000원씩. 또 행복한 마을 학교도 해서 노래, 체조, 미술, 오락,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도 했고, 또 우편함 달아드리기도 아우트리치 할 때 했고, 마을 잔치, 공연, 마사지, 일손 돕기, 마을 청소, 정자를 세우는 걸 교회 앞에 이 정자를 권역 사업을 할 때 제가 기획을 해서 했고요. 또 빗물 저금통 만들기, 차량 공사, 뭐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 예, 이렇게 이제 조직도 이제 구성해가지고 전인건강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앞에 지금 모습이에요. 교회 앞에서 찍은 거예요. 예, 페이스북에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유튜브에 마을 목회 TV를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마을 동아리를 사진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군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동아리를 운영하면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 듣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재래비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강사비로 한 120만 원 지급하고 80만 원은 사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전시하는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올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저희 집사람도 같이 유튜브를 배우고 또 마을 분들 세 가정하고 네 가정이 해서 7명이 배웠는데 유튜브를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시골 엄마 자연밥상이라는 유튜브인데 조회수가 그 한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빵 터져가지고 두부찌개, 반찬 이게 찌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반찬 만들어서 시골 엄마 자연밥상 한번 꼭 한번 보시고, 그 한 12만 회가 최고 넘게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지금 구독자는 한 1,280명대가 지금 됐고요. 지금 저 굉장히 지금 하여튼 그 잘 그 된 그런 케이스죠.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 오버됐네요.